자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있어요. 대략적으로 앞에 숫자가 손자산을 까야 되는 건가요? 이거면? 서울집값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서울집값 가지고 인터뷰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늘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 현금 흐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인서울 역세권 아파트라면 영등포구라든지 물레동이라든지 용산이 딱 단위가 달라요. 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36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월급보다 월세 부자 바른자산관리의 정민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시는 일은 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투자를 주로 합니다. 아, 직접 투자?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경매와 MPL업, 부실채권, 중개 매각 업무를 주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컨설팅이나 강의. 이 중에서 가장 수익을 크게 차지한 건 뭔가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바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 패시브 인컴. 네. 그쪽에 제가 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파이프라인 어떤 걸 만들어 놓으시길래?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월세 소득 정도가 되겠네요. 월세 소득. 특히 재테크 전문가분들과의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저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수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가 사실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월급보다 월세 수입이 많은 저자라고 하면서 옛날에 전셋집이 뭐 1,500만 원짜리였는데 실제 자산은 그 2017년에 책을 내셨을 때 자산이 200배가 넘는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순자산은 제가 그 누구에도 공개는 안 해봤어요. 대략적으로만. 대략적으로요? 네, 완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앞에 숫자가 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자산을 까야 되는 건가요? 이거면? 이거 어느 정도 이제 공개를 해야지 그래요?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세가 옛날에 1,500만 원이고 그 순자산이 200배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사실 그게 딱 30억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전세 1,500짜리가 있었거든요. 그쵸. 한 3, 4년 전에는. 그러면 원래 월급쟁이셨다고? 제가 그 당시에 모 회사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회사 이름은 어딘지? 이제 안 나뉘니까 밝혀도 되잖아요. 네네. 라는 회사에 직원은 한 1,000명 정도 돼요. 왠지 공기업 느낌이 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뭐 대학 학자금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 좋은 회사가 됐지만 제가 다닐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고 뭐 쉽게 원서만 내면 뭐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한 그래도 꽤 다녔을 겁니다. 한 6년 이상 다녔으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됐죠. 그만둔 계기는 누가 뭐 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저보다 먼저 승진해서 그냥 우리 또 그런 불의를 제가 잘 못 참아요. 일을 못해서 승진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인간관계가 좀 잘 안 됐던 건가요? 이 둘 중 하나죠, 사실. 그렇죠. 일 아니면 인간관계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뷰에 약간 이제 어떤 방식이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훅 들어가죠. 제 생각에는 훅을 팝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을 못한 건 아니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냥 뭐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막 윗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회생활을 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영특하게 한다. 그렇죠. 영특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했던 그분이 고마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제 지금쯤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나름 월급쟁이의 삶을 계속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회사에서 6년, 회사 밖에서 13년 보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월급쟁이에서 이제 수십억을 자산가가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사실 진짜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이런 인터뷰 자체에 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단위가 넘어가신 분들은 뵙기조차가 조금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산이 100억 넘으시는 분들 꼭 연락 좀 주세요. 실제 부동산 투자는 2006년도에 제 돈을 넣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재개발
성남시 은행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철거재개발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네네. 그 당시에 수복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미친 척하고 넣어본 거죠. 근데 너무 운이 좋게 100% 떼기, 뭐 예를 들어 1,500 넣고 한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너무 겁이 나니까 모르니까 판 다음부터 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아, 이거는 운에 맡길 게 아니구나. 그렇죠.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네. 그때부터 조금 네. 실제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서울 집값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 서울 집값? 사실 이거 뭐 이 전문가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뭐 팩트는 아닐 거예요. 미래. 누가 그걸 정확히 쓰겠어요? 제가 늘 책에도 그렇게 써놨고요. 네네. 네, 서울 집값 가지고 인터뷰들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데? 늘 똑같아요. 서울 집값이 네. 자기의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네. 자기의 바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유주택자면 네. 그냥 서울 집값은 평균을 유지하든지 우상향하는 거고요. 내가 현재 포지션 무주택자면은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는 그냥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뜻은 네. 이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네. 이 돈 가치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13년 전부터 해왔던 거고 예. 폭락론자분들이나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이 좀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신다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물론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신의 영역이죠. 네, 신의 영역이에요. 누가 맞추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지금 집값을 못 잡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 집값 중위가격 수준이 한 6억에서 8억 사이쯤 될 겁니다. 맞아요. 7억 2천이라고 작년 기사 그런가요? 봤어요. 네, 그 정도 될 텐데 네. 거기 있는 서울 도심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들은 네. 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요? 일관적으로 똑같아요. 차값이 네. 예를 들어 소나타 가격이 네. 계속 지금 몇 세대 계속 발전이 되죠. 네네. 차값이 떨어져요? 아니면 올라가요? 계속? 아주 조금씩은 조금씩 오르죠.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진 않죠. 그럼 그것을 만드는 네. 현대자동차 그 임금 노동자들의 네. 급여는 떨어져요? 올라가요? 조금씩 오르죠. 조금씩 오르죠. 설득되고 있어요. 짜장면 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요. 네, 그러면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네. 유독 집값만 떨어진다? 저는 그것도 안 맞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좀 네네. 다른 게 네네. 우리가 차값에 네네. 짜장면 값에 네. 거품 있다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서울 집값은 진짜 거품 있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가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포지션에 따라서. 근데 포지션에 따라서 네. 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네. 집값이 거품 있다는 건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집을 사고 2년 만에 3, 4억이 오른 거예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하잖아요. 네, 수두룩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게 과연 3, 4억이 정당히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생각하거든요. 3, 4억을 번 것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올랐을 뿐이고 그거를 매도를 해서 그쵸. 세금을 정산을 한 후에 그쵸. 실제로 내 통장에 딱 꽂혔을 때 그걸 벌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일단은 집으로 요즘에 아시겠지만 네. 이미 이런 중과세, 다주택자들 네네. 중과세 최고 세율이 지금 62%예요. 거기다 주민세 별도면 68.2%라는 세금을 네. 쉽게 얘기해서 10억 남아도 7억 세금 내야 된단 오. 말이에요. 이미 타이트하게 좁혀져 있기 네네. 때문에 내가 3, 4억이 올랐다 네. 해서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는 네. 파이프라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현금 흐름이 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자산은 제가 수백억 하시는 형님들 많이 안다니까요. 근데 그쵸. 똑같아요. 서울 집값은 더 이상 어느 정도 밑으로 안 떨어질 걸 안 생각하시는 거죠? 떨어지죠. 만약에 외부적으로 충격,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2의 IMF가 온다든지 어. 뭐 외부 충격이 오면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무슨 뭐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나라인데 네. 그런 외부 충격이 없었을 때를 가정을 하고 네.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증감 변동을 하겠지만 얘를 얘를 쭉 길게 늘려보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야할까 기다려야 한다면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은 그건 네. 이제 투자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팔았을 때 그럼요. 차익이 너무 크니까. 차익도
이미 차익이 크다 해도 다 이제 거의 정부에서는 이걸 다 불로소득으로 보고 다 과세를 하잖아요. 네네. 어차피 다 뜯길 뿐더러 네네. 굳이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더 생산적인데 투자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으로는 그냥 내가 살 목적으로 그냥 조금 싸게 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사야 되는데 네네. 너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라면 네. 자기의 연봉의 몇 %까지 대출하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연봉이 10억이라도 네. 지금 현재 서울은 집값의 40% 이상 대출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네네. 5, 4, 20이니까 내 돈이 3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2억 정도까지는 대출할 수 있는. 네네. 그 정도가 풀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원금하고 이자 같이 갚으면 한 100만 원 남짓 되겠네요. 네, 그 정도면 괜찮지 그 않아요?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2018년 작년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값의 중위 가격이 7억 2천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이게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높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차이가 있겠죠. 그쵸. 예, 뭐 강남에 지금 평당 1억짜리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런 데 비하면은 싼 거고요. 뭐 저기 뭐지 강원도 양양 이런 데 비싼 거고. 그쵸. 그런데 일단 서울이란 거는 저는 네. 또 싸다 비싸다만으로 단순히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모든 이 좋은 교통이나 환경,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네. 밀집이 돼 있잖아요. 문화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도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산 좋고 물 맑은 데 갈 거야가 아니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서울에도 있어요. 예, 지하철역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병원 근처에 있고. 예, 대형 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 나름으로는 이제 지하철역, 강남을 이렇게 쉽게 경유할 수 있고 네네. 뭐 2, 3, 7, 9 신분당선 정도? 네네. 요 정도 선의 서울은 인서울 역세권 아파트라면 네. 그냥 굳이 이거를 막 싸다 비싸다로 접근하시지 말고 네. 내 소득 수준에 맞다면 1주택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네. 역세권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서 어느 구가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공업 지역을 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성동구 성수동이라든지 아, 성동구. 네, 마동성이었잖아요. 네. 아, 마용성이죠. 마용성이죠. 마용성. 그다음에 뭐 영등포구라든지 어. 뭐 물레동이라든지 네네. 그런 쪽을 실제로 제가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작년 상승률 1위가 네. 좀 제 자랑이 되는데 전국 1위가 영등포구였어요. 아. 네, 그런데 네. 주로 투자를 합니다. 왜? 그 용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용산구 좋죠. 그래요? 제가 듣기로 용산구에 어쨌든 미군 기지가 이제 철수를 하잖아요. 그 철수하면 거기가 다 이제 일대가 공원이 되면서 미국의 그 센트럴파크 같은 부동산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아, 개인적으로 저는 네. 솔직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아, 용산은 일단 단위가 달라요. 맞아. 네,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맥시멈이 맞아. 성동구랑 영등포구. 저도 마포구도 솔직히 비싸서 못 들어갔어요. 네, 마포구 좋은 거 알죠. 네네. 근데 가성비로 봤을 때 네.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저희는 원래 콕콕 집어서 수시고 콕콕 집고. 네.